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는 선세 지원 설명회를 오늘 맡게 된 강북청소학원의 전략담임 강태혁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에 수험 공부에 이중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선세 지원 설명회에서 많은 것들 얻어가셔서 그 고생의 보람된 그 결과물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 학생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이야기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선생님, 제가 이 점수가 나왔는데 이걸로 펑크날 학교를 혹은 펑크날 학교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어느 학과를 찝어주더라도 그거를 찝어주는 거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쓰는 거는 아예 별개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은 펑크가 난 이 학교를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이 바로 그 점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쉽게 펑크난 데를 질러보자 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마인드라는 걸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설명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보수적으로 꼭 한 장은, 적어도 한 장은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 내 맘대로 한번 질러보자 했다가는 크게 사고가 나고 1년 자칫하면 고생한 그 결과물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틀, 그 마인드, 그걸 오늘 기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만약에 100분위 점수로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죠. 항상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어느 학과와 어느 학과를 비교했을 때, 혹은 그 학교랑 비슷한 레벨의 다른 학교를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만이 이게 유리한지 이게 불리한지 그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뭐에 비해서? 어느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혹은 100분위를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한 비교값이 있어야지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대학식으로 했을 때 수학을 제가 잘 봤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수학을 많이 보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에서 수학을 많이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전부 다 그 지원을 했을 때 수학의 유리한 점을 받고 들어오겠죠. 즉 10명 모집하는 A라는 학과가 있을 때 거기서 수학 반영 비율이 한 35%에서 40% 정도로 높다고 쳐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10명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학생이 만약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100명의 학생들은 전부 다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그 수학에 대한 메리트는 희석이 돼서, 즉 이제 유리함이 많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특정 영역이 유리하게 잡히는 것만 보고 원서 지원을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올해 영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영어 반영비가 되게 높은데 제 영어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다른 학교는 안정이 잘 안 잡히는데 영어 반영비가 높아서, 혹은 탐구를 하나만 봐서, 그래서 이 학교 대학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유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원서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까도 다시 얘기 드리지만 다 같이 유리한 거는 나한테는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리하다고 볼 게 아니라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안정이 잡혀도 그건 안정으로 보지 않고 적정으로 보는 게 맞고, 적정으로 잡혔으면 소신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게 원서를 한 장 쓰시는 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올해 수능을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자, 한국사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작년 48만 명에 비해서 올해 약 42만 명 정도로 6만여 명 가량이 감소를 했네요. 자, 한국사를 제가 예로 들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사까지 봐야지 점수가 산출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영어를 봤는데 한국사를 안 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완전히 결시한 걸로 처리가 돼서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본 걸 보통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가형과 나형의 변화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작년에는 수학 가형을 15만 명 가량 봤었고 올해는 13만 명 가량 봤고 나형도 마찬가지로 31만에서 26만으로 많이 줄었죠.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냥 줄었구나 라는 게 아니라 가형, 나형을 좀 나눠서 보자는 이야기죠. 즉 보면은 가형은 오히려 비율로만 봤을 때 33%에서 34%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늘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나형은 오히려 비율이 67%에서 65%로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줄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면은 탐구 과목과의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과탐을 고른 학생들은 얼마나 줄었는지 봤더니 물론 절대량 자체는 21만에서 18만 명으로 3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비율 자체는 보시다시피 2020 학년도하고 2021학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나형 과탐 선택자들이 조금 줄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형의 응시자는 줄었지만 과탐은 거의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 나형 과탐 선택한 학생들은 참고사항으로 나형 과탐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줄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시율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인 14.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시율도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봅시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가 15.4% 결시율을 기록했고 사탐은 무려 16.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네요. 가형 대비해서 10.5% 그리고 과탐은 11.1%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인문계 학생들이 더 많이 줄었구나 라는 심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그 인원이 줄었을 때의 불리함이 다소 덜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등급 이내 인원 감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어, 수학 가나형 합친 거 그리고 영어 총 토탈 쭉 보면은 대략 어느 영역이든 12,000명에서 13,000명 이상은 다 줄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이 줄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흔히 누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그냥 등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생들과 많이 상담하면서 꼭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몇 점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은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이 점수고 이 대학식으로 몇 등 정도가 나오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똑똑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입시라는 건 결국 심플하게 이 대학에서 100명 뽑을 때 그 100명 모집단에 들어가면 붙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투스 온라인 배치표도 그렇고 어느 배치표를 보더라도 결국 그 배치표의 생성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그 대학 무슨 과를 갈 때 몇 점이면 붙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없죠. 하지만 입시기관들이 그걸 어떻게 추정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작년에 이 대학교를 붙은 학생은 예를 들어서 만등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도 만등이면 붙을 확률이 높겠죠. 즉 그래서 작년에 만등이었을 때의 점수를 봤더니 몇 점이다. 그러면 올해는 만등인 학생이 몇 점일까를
역산해서 추적해서 그 점수를 배치표에 박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수는 매년 바뀌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바뀌지만 그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등수는 거의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수라는 변수가 아니라 등수라는 변하지 않는 값인 상수를 가지고 유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누적 백분위 그리고 등수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죠. 그렇다면은 자, 인원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두 가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백분위라는 말이 두 지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누적 백분위 그리고 백분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적 백분위 등수는 평가원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죠. 각 입시 기관들에서 추정을 합니다. 대략 이 점수면 몇 등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값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백분위 값하고 두 가지는 인원이 줄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즉 작년에 31만 명이었다가 올해 26만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면 31만 명일 때의 1000등하고 26만 명일 때의 1000등하고는 누적 백분위 퍼센트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백분위라는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식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여기 PPT에 띄워드린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 공식값에서 전체 응시 인원하고 그리고 나보다 시험을 못 본 응시 인원 그리고 나랑 동점인 인원 전부 다 사람이 기반인 사람 수가 기반인 공식값입니다. 그래서 백분위 값도 인원을 줄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15,000등 정도 하는 학생이 누적 백분위로는 5.18%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올해 똑같은 15,000등을 한 학생이 누적 백분위 값으로 올해는 6.87%로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기준은 사탕 기준이고요. 자, 왜 15,000등이라는 등수를 제가 가져왔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의 끝자락인 한서삼 라인까지가 문과 기준으로 15,000명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15,000등보다 더 아래인 등수여도 그 학교들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시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시로 맞췄을 때는 실제로 저 등수보다는 아래로 나올 것 같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15,000등 정도로 한 학생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 본다면 백분위 점수로 270점 정도가 나오고 이거는 등급으로 쳤을 때 평균 2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숭실대 정도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봤을 때 똑같이 15,000등을 한 학생을 점수를 놓고 봤더니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수능을 똑같이 등수를 15,000등을 했을 뿐인데 이 학생은 백분위를 265.8점을 받게 돼서 약 4.2점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됐고요. 평균 등급으로는 2.5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즉 내가 그냥 똑같은 실력으로 전체에서 15,000등을 했을 뿐인데 백분위는 더 덜 나오게 되고 등급도 많이 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등급은 물론 정시에서는 써먹는 그 지표는 아니지만 수시에서는 최저를 맞추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못 맞춘 수시 2월 혹은 정시 2월이라고도 하죠. 그 인원들이 조금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할 사항은 영어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1등급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수시 최저를 맞출 때 영어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 정시 2월로 넘어가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상치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등수가 아니라 만약에 백분위를 올해 똑같이 270점을 만약에 맞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등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12,000등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같은 등수여도
연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100분위가 같다고 한다면 등수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갈 수 있는 대학은 그만큼 작년보다 올라가게 되겠죠. 또 역으로 같은 등수라고 한다면 100분위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올해 100분위 270 정도면은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올해 입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 작년에는 원래 저 점수로 제가 100분위 270이면 숭실대 정도를 써보고 붙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훨씬 윈 라인인 동국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여도 올해는 대학 갈 수 있는 라인선이 많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수 표본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가원에서는 표준 도수 분포표라는 걸 항상 매해 발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 점수 만점부터 최하점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그 구간에 있는 학생의 숫자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1등급의 인원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 2등급인 인원 값을 녹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구간마다 사람 수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가형, 나형, 자 이렇게만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도 사실 저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나눠봤는데요. 가형 같은 경우에 상위권, 최상위권 점수를 이렇게 만점부터 1등급 라인까지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를 헤아려봤는데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었는지는 제가 숫자로 여기 다 일일이 설명해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절반 이하인 그 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나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얼추 남학생이랑 비슷하거나 남학생보다 더 많은 오히려 구간도 조금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린 결론이 뭐냐면 올해 나형을 본 여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서 많이 무너지지가 않았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자, 나형 선택한 여학생들이 점수가 가형을 선택한 여학생들에 비해서 불이익이 좀 덜 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나형을 택한 여학생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요? 바로 여대죠. 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나형 선택한 여학생들이 여대 자연계 라인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형에 있는 여학생들은 아쉽게도 남학생들에 비해서 점수를 조금 덜 받거나 100분위 같은 경우에 무너져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교차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봐야 되겠다라는 거이고요. 또 하나는 나형을 선택한 여학생들이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서 별로 무너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면 여대를 쓸 게 아니라 공학, 여학생들 입장에서 공학이라고 표현하죠. 비슷한 레벨 분에서 그냥 공학을 써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화여대를 갈래, 중경외시 라인 갈래 할 때 그냥 중경외시를 쓸 확률이 높겠고 건동홍숙 라인이 있을 때 숙대를 쓸래 아니면 건동홍숙 라인을 한번 질러볼래 혹은 약간 아래지만 국민대 라인을 써볼래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공학 쪽으로 빠져나갈 요인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여대 최상위권 학과는 추합이 맞겠다 혹은 여대 최하위 학과는 펑크날 확률이 조금 높겠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탐구 페이지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가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대, 중하위권 여대, 상위권 학과는 추합이 높을 수도 있고 맨 아래인 하위권 학과는 펑크날 확률이 높다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하셔도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점수상 데이터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하나는 여대 기피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쭉 보면은 옛날 이제 부모님들 세대와는 달리 여학생들이 여대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같은 값이면 여대 갈래 아니면 그냥 공학 갈래 하면은 학생들이 저 여대 싫어요 라는 학생들이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대조차 가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약간 소신을 쓸 수밖에 없는 여학생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한 장 정도는 여대를 써서 대학 레벨을 높여보는 것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대 상위권 학과가 추합이 많이 도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경외시 학과를 하나 질러놓고 이화에 대해서, 물론 이화에 대한 통합선발로 뽑습니다만 예시로 제가 드는 겁니다. 예시로 만약에 학과별로 다 뽑는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이 학생들이 여대에 쓸 때는 안정으로 쓸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중경외시가 더 떨어지고 이대만 붙었을 때는 어느 학과를 택해야 되지 했을 때 수시 납치하고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시에서 물론 납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대로 납치되더라도 높은 과로 납치가 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보다 숙대라고 칩시다. 숙대라고 쳤을 때 앙트러프리너십이라든지 숙대법대라든지 그런 상위권 학과들이 있을 텐데, 숙대로 납치되더라도 이런 상위권 학과에 납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상위권 학과는 추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숙대로 만약에 납치를 되더라도 하위권 학과에 납치가 되고 싶진 않을 테니까 맨 밑에 있는 밑에 있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인기 학과일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생윤하고 사문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모든 탐구를 다 들고 오기에는 워낙 테이블이 많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만 가장 많이 선택한 생윤 사문과 과목을 들고 왔는데요. 과목에서 성별을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생윤하고 사문에서 여기서는 아까 수학은 조금 나형 같은 경우에 다소 남학생이 조금은 강세였습니다만 생윤사문은 압도적으로 여학생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생윤사문을 택한 여학생이 100분위 점수를 들고서 나형 점수를 들고서 그 같은 100분위 라인에서 여대에 지원을 했을 때는, 혹은 공학에 지원했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윤사문을 택했는데 점수가 만약에 조금 무너져 있을 경우에는 그 공학으로 지원하는 여학생들에 비해서 다소의 불리함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국어 수학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복합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 관련 이런 데이터도 평가원에서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서 힌트를 제가 방금 추론한 방식으로 한 번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무기를 고르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지표는 뭘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점수, 수능을 보고 나면 원점수라는 게 공개는 안 됩니다만 여러분이 가채점 점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원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원점수를 어떻게든 변환한 값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지표가 바로 표준점수죠. 이 표준점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표준점수가 몇 점 정도니까 이 시험이 어려웠구나 혹은 이게 쉬웠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난이도 자체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어땠으니까 그 난이도로 나오게 되는 그 점수가, 그 점수에서 평균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즉 그 전체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점수 대비 내가 얼마나 높아 혹은 얼마나 낮아 라는 그 지표값을 보여주는 게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은 당연히 표준점수를 높이 받을 테고, 표준점수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런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상대적인 점수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00분위라는 점수인데요. 100분위라는 점수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하게 되죠. 표준점수랑은 다릅니다. 표준점수는 이제 난이도도 있고 또 이제 그 응시 집단의 실제 성적, 그 실력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100분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원수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지표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같은 원점수 239점이어도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표준점수 같은 경우에는 360점이 나오고 100분위 점수 값으로는 239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 백분위라고 해서 제가 등수값을 퍼센트로 환산한 거, 그게 누적 백분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값도 학교마다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백분위를 활용하는 서경대의 경찰행정학과 식으로 이 학생의 점수를 누적 백분위, 즉 등수로 해봤을 때는 수학 나형 기준으로 상위 17.8%가 나오고 홍대 세종 상경학부 21.35%, 여기 표점대학이죠. 그리고 가톨릭대 어문계열은 표점과 변표를 모두 활용하는 학교인데 19.16%가 나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점수를 가지고 표점도 다르고 백분위를 다르고 심지어 학교마다 그 학교식으로 계산한 환산 점수에 따른 등수, 누적 백분위 값도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이 학교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반영 비율도 학교마다 다르고 또 반영 영역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뭐 아예 안 본다든지 아니면은 탐구를 하나만 본다든지 영어를 되게 많이 본다든지 국어를 조금만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환산 누적 백분위 값, 즉 대학식에 따른 등수값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점수는 원점수라는 점수 단 하나지만 그 단 하나의 점수가 여러 가지 점수로 다양하게 3가지, 4가지 정도 나온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원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변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변환 표준 점수는 결국은 백분위에서 파생된 점수입니다. 제 백분위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요거 밑에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써놨는데요. 사람들이 변표하는데 사실 변표의 정확한 명칭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백분위를 기반으로 한 새끼 점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백분위 점수에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겁니다. 탐구에서 하나의 백분위면은 하나의 표점이 나와야지 원래는 정상이 있겠죠. 즉 백분위가 100이면 그에 따른 표준 점수도 뭐 65점이든지 64점이든지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탐구 같은 경우에 사탐은 9과목이 있고 이과 가탐은 8과목이 있는데 과목마다 표점이 다 다르죠. 즉 하나의 백분위에 다양한 표점이 존재하는 건데 이걸 하나의 백분위에 하나의 표점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체 표점, 즉 백분위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 값을 전부 다 나열하고 이걸 다 평균을 내고 그래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백분위 100점에 해당하는 표점은 이 평균값 딱 하나만 요것만 쓰자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런 원리로 99점에는 또 하나, 98점에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변표에 하나의 표점 이런 형태로 쭉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보통 설명에서 하나만 이야기할 겁니다. 뭐냐면 과목 간 유불리 평균을 제가 낸다고 했죠.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과목 간의 표준 점수 차가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을 텐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세지 같은 경우가 되게 낮았죠. 다 맞아도 100분에 93점밖에 안 됐고 표준 점수도 별로 높지 않게 나왔었는데요. 반면 3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표준 점수, 낮은 표준 점수 이런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데 이걸 평균을 하면 플랫하게 어느 정도 그 유리한 과목은 조금 그 유리함이 강해지고 불리한 과목은 살짝 유리해지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까지 보통은 얘기를 할 겁니다. 2번째 이유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데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값이 정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점수는 항상 무조건 정수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뭔지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65, 67, 64 이런 딱딱 떨어진 정수가 아니라 변환 표준 점수 값은 항상 65.34 아니면 뭐 64.28 이런 식으로 뒤에 점을 달고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거에 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상위권 학교의 경우에는 뭐냐면 동점자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참고만 하시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제외국어 대체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 라인에서 제2국어 점수가 아주 높은 학생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제2국어를 뭐 내가 외고 출신이야, 혹은 내가 외국에 살던 경험이 있어, 혹은 내가 제2국어 관심 있어서 너무 열심히 했어 라는 이유로 점수가 높다면 한번 이런 학교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운대 성신여대부터 해서 제가 쭉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상세 지원 설명에서 다루지 않은 몇 개 학교도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삼육대 같은 거 있습니다. 삼육대는 탐구를 하나만 보는 학교인데 심지어 그 탐구 한 과목도 제1국어로 대체를 해줘요. 참고 여담으로 과탐도 여기는 대체를 해줍니다. 좀 특이한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대학만 대체를 해주고 본교는 죽전에 있죠. 거기서는 대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내가 제1국어 만약에 좀 그게 탐구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면 대체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탐구 한 과목 대학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 라인부터는 대학에서 탐구를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는 학과 그리고 학교들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두 과목을 보다 한 과목만 보는 걸로 변동이 됐는데 제2외국어 대체도 그래서 원래는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결을 이런 학교들은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 입결에서는 탐구를 두 개 본 상태의 입결이었을 테니 올해보다 분명히 낮게 나올 겁니다. 탐구를 두 개 중에 하나만 본다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이 설명에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유리한 건 다른 사람한테도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탐구 한 과목이 점수가 낮아서 그 과목을 버리고 나머지 하나만 취하고 싶을 때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다 탐구를 하나만 들고 온 학생들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과목의 탐구 점수는 되게 높은 점수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결을 보고 그거 기준대로 썼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아래 있는 학교 리스트처럼 처음부터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었다면 그래도 위험하진 않은데 위에 있는 학과들, 심지어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 같은 경우에는 신설 모집단위입니다. 이렇게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변경이 될 때는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입결이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이거 많이 보셨죠? 지원 전략 수립에서 여느 설명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올해 1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난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원하지 않아. 훨씬 더 높은 대학을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매년 많이 봅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차피 재수 혹은 삼수 혹은 그 이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아예 각오를 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1무 2패 혹은 3패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승무패의 개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면 승은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걸 말할 테고요. 안정 지원해서 무 같은 경우에 추합을 보통 노리는 걸 말할 수 있겠고, 패는 소신 지원이라서 떨어져도 어쩔 수 없고 붙으면 진짜 다행이지만 뭐 기대를 안 한다 이런 정도의 포지션일 때 승무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패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소신, 무는 추합 내지는 뭐 아깝게 떨어지는 거 정도가 무, 그리고 이제 승은 최초합 내지는 뭐 이제 안정적인 추가 합격 이 정도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 더 하는 것도 무조건 각오할 수 있어 일지, 아니면 떨어지면 고려를 해볼 수 있어 일지, 아니면 안 돼 나는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 라는 쪽일지, 마인드 세팅을 꼭 정해 놓으셔야 나중에 정시 포트폴리오를 쓰시든 플랜 B를 쓰시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지 그거 미리 계획을 하시라는 게 정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 거 할 때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미리 결정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에 2020학년도하고 2021학년도 선발 인원들을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맨 위에 1그룹
과기대부터 광명상가 이 라인에서 인원 변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가군에서 가톨릭대 이 27명 이게 뭐냐면 정시 이월이 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나군의 상명대 34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 이월이 된 인원이고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녹색 테이블에서 노란색 5개 학과들은 죄송합니다. 학과들은 그 정시 2월이 좀 많이 된 학과들을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걸 왜 해뒀냐면 계획 인원보다 정시 2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 학과들이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입결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올해 아직 확정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확정 인원은 1월 6일날 나와요. 나오고 나면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명대, 가톨릭대, 이제 한성대, 동덕여대 이런 데가 작년에는 2월이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될 수가 있나? 아니면 올해 어떻게 됐나? 라는 걸 한번 나중에 정시 2월 확정 인원이 나온 다음에 비교를 해보시고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볼게요. 정시 2월 인원은 지금 아직은 당연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에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그 계획 인원 변동, 즉 뽑기로 한 인원, 즉 정시로 뽑기로 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모집 단위를 제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성신여대랑 대표적으로 동덕여대가 두 개가 올해 이제 정시에서 사람 인원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가군에서 57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48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신설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다군 신설학과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데 그 신설학과 학부 안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이제 예체능 계열을 다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면 설명 또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반영 비율 변경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 환산 누적 백분위, 환산 등수가 다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단 하나도 비율이 같은 학교가 없습니다. 이 학과 학교들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 다 33.3%씩 다 똑같이 뽑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도 되고 사실 이거는 숨겨진 이야기는 영어를 되게 많이 본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도 어느 대학도 영어를 국수타만큼 똑같이 이렇게 봐주는 데가 흔하지 않아요. 저 위에 있는 라인에서 작년에 이화여대가 이런 식으로 25%씩 똑같이 해서 뽑긴 했었는데 그런 이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똑같이 보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영어를 많이 보는 거입니다. 올해도 역시 영어를 많이 보는 그 기조는 여전한데요. 보시면 다 똑같이 뽑던 걸 수학이랑 영어를 많이 보고 국어와 탐구를 조금 덜 보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거 볼 때 몇 프로거나 몇 프로거나 20%거나 30%거나 숫자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슷한 레벨 그 같은 군 혹은 이제 비슷한 이제 모집 군 클러스터 안에 있는 학교들의 비율을 비교해 보셔야 유의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신여대 밑에 이제 보시면 덕성여대랑 비교해봐도 국어가 조금 적구나. 그러니까 10% 적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냥 성신여대는 덕성여대보다 국어를 조금 덜 보는구나. 수학은 성신여대가 조금 더 많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게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20%냐 25%냐 이 숫자를 뭐 외우거나 그게 몇 프로인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통합으로 선발하죠. 글로벌 용어대학이라는 이제 대학 단위로 통합으로 선발해서 일종의 뭐 자유 선택, 자유 전공 비슷한 그런 모집 단위인데요. 보시면 영어를 반영비를 조금 높이면서 국어를 좀 줄였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학을 좀 비중을 높이고 탐구 비중을 좀 줄였죠. 그렇다면 작년 입결보다 탐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반영
바뀐 학교들을 보실 때 작년 입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100분이 몇 점이면 붙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265점 정도는 붙는다고 쳤을 때 올해도 265면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100분이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일단 쓸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 265점이라는 건 작년 반영 비율을 계산했을 때 그 점수라는 거지 올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런 바뀐 새 학교들은 이 라인에서 쓰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서 조심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나중에 사고가 안 납니다. 자, 다음은 영어 반영 방식 및 점수입니다. 자, 보시면 영어 반영비도 학교마다 다 다르죠. 반영 비율로 뽑기도 하고 가산점, 감점으로 뽑기도 합니다. 상위 학교 중에서는 서울대, 고대, 서강대가 대표적인데요. 뭐 이런 거죠. 전체에서 2등급일 때는 뭐 마이너스 1점을 뺀다, 뭐 마이너스 0.5점을 뺀다, 이런 식으로 감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총점에서 1000점 만점에 뭐 1점 더해주고 뭐 10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산을 하기도 하고 반영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의 그럼 영향력은 뭐가 더 많을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영 비율로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훨씬 높겠죠. 물론 이쪽 레벨 집단의 학교들은 대부분 다 반영 비율로 뽑습니다. 그랬을 때 반영 비율로 다 뽑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등급별 급간 점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일단 더 설명을 하겠고요. 먼저 영어 이제 그 비율에 따른 변동도 조금 보고 간단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등급은 12.6%로 한 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인원 숫자로 쳤을 때 얼마나 늘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많이는 안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응시 인원 자체가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의 7%인 거고, 올해는 적어진 인원의 12%이기 때문에 그 숫자 절대값 자체는 저기서 5%나 줄은 거에 비해서는, 어디까지나 비해서 상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절대값이 아주 많이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2등급까지만 해도 올해가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 건 맞는데 3등급은 오히려 어때요? 비율이 줄었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1, 2등급까지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조금 많아졌구나 이지만 3등급부터는 오히려 인원이 줄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쪽 라인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1등급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올해는 좀 비율이 늘었습니다만 보통은 2에서 3등급 혹은 뭐 조금 극단적으로는 4등급까지, 주로는 3등급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2, 3등급대의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3등급은 오히려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 반영 방식도 학교마다 전부 다르죠. 전부 다른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대표적인 중요한 것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점수가 있고 아래는 반영 비율 점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은 학교들은 그냥 이제 가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점에 더하는 방식. 그 외의 학교들은 반영 비율로 환산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학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몇 점 정도인지를 계산한 표를 다 이제 가져와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덕성여대 같은 경우 볼게요. 이제 요강에 적혀 있는 건 100점, 98점, 94점 이런 식으로 뭐 2점, 4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대학식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해서 계산해 보면은 5점씩, 그 다음에 2에서 3등급에 10점,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와 봤고, 1, 2, 3등급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지금 라인을 다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죠.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영 점수는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산 점수 만점에 1000점 단위를 쓰는 학교가 많고 900점도 있고 700점도 있고 500점도 있고, 특이하게 홍익대처럼 작년 100점, 올해 200점 이렇게 뽑는 학교들도 있는데, 환산 점수를 뭐 별 설명이 없으면, 물론 여대 라인은 다릅니다. 400점, 500점도 있습니다. 별 설명이 없으면 최소 500점 단위 이상이겠구나 라고만, 거기까지만 대충 일단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대학별 만점 단위는 모지 서비스에 들어와도 나오고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이런 데는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점수 만점은. 근데 대부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느낌만 알고 싶으면 대략적으로 500점 이상에서 1000점 정도겠구나, 대충 있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홍익대 같은 예외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또 보시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이 20에서 25%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대학 모의 지원을 돌려봤는데 다른 애가 안정이 안 잡혀. 근데 덕성여대만 안정이 잡혀 라고 했을 때 내가 영어가 높아서 잡히는 거라면, 영어가 높아서 잡힐 수 있어요. 잡히는 거라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쪽 라인에서 올해는 특히 영어 잘 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나 말고도 영어 잘 본 애들이 다 어느 순간 유리함이 아니라 그냥 불리함이 없는 정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의 글로벌 융합에 전부 지원한 학생들이 2등급짜리만 다 들어왔을 때 3등급이면 어때요? 엄청 불리하겠죠. 그런 겁니다. 3등급이면 불리하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2등급이면 유리한가요? 만약에 10명 모집하는데 10명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10명일 때 싸그리 2등급이면 유불리가 있나요? 없죠. 그냥 플랫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집단이 특히 영어가 올해 잘 본 학생이 많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진 모집단이 이런 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그런 학교 있죠. 그 서울과기대라는 학교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네. 여기는 비율이 19에서 20%로 아주 소폭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사를 원래 이 학교는 반영 비율이 5%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하게 뭐 10단이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19% 정도로 영어로 반영비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사를 감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소폭 비율이 상승을 했구나, 미미하겠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아래 성신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색깔 표시를 제가 왜 해뒀냐면 이 라인에서 두 학교가 영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특히 그 서울여대, 성신여대 중에서도 성신여대의 반영 비율 중에 더 높은데요. 실제 이제 급간 점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1등급과 2등급의 그 녹색한 보시면 돼요. 반영 비율 점수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점수 차가 한 3.6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 어떤가요? 7.5점 정도로 나니까 2배 이상이 나죠. 물론 만점 구조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신여대는 1에서 2등급만 해도 7.5점이나 감점을 받아야 되고 2에서 3등급도 보시다시피 되게 많이 감점이 되죠. 그래서 서울여대, 성신여대가 영어를 많이 보는 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성신여대가 좀 많이 보더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정말 중요해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나 영어 잘했으니까 여기 써야지가 아닙니다. 영어가 내가 약점이면 쓰지 말아야지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다음에 이제 학교별 라인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명상가 라인인데요. 이쪽 라인에서는 좀 보셔야 될 게 서울과기대라는 학교는 표준 점수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탐구는 변표를 쓰는 학교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변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점을 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사탐에서 불리한 과목을 택했다. 세계지리 같은 거 올해 있죠. 그런 과목을 택했을 때 서울과기대를 썼을 때는 불리한 점이 되게 많겠죠. 반면 내가 사회문화를 택했고 그걸 잘 봤다고 하면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서 여기 모집 단위에는 서울과기대에는 사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이제 사탐, 가탐 이런 거 쭉 보시면은 다 이제 공통으로 돼 있죠. 공통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과기대에서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형 선택자만 인문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표점, 이거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뭐 기억 못하셔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차 지원할 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과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반대로 100분위 1을 쓰는 대학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사항이고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쭉 보시면 광명상가 라인에서
완전히 표점만 쓰는 데는 서울과기대, 완전히 100분위만 쓰는 데는 명지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줄면서 100분위가 많이 무너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0분위를 쓰면 되게 불리하네 싶어서 표점을 쓴 대학으로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올해 명지대에는 입결이 낮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 점수를 가지고 넣어봤을 때 명지대에는 안정이 잘 안 잡히는데, 표점을 쓰는 대학인 상명대라든지, 그런데 이제 뭐 가톨릭대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안정이 잡힌다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 같은 라인에서 상명대 쪽으로 몰릴 수 있고, 반대로 명지대 같은 데는 조금 지원자가 덜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쓰면 되겠고요. 상명대, 자 보면 이 라인에서 탐구를 하나만 보는 데가 상명대하고 맨 아래 이제 가톨릭대 입문입니다. 두 모집 단위는 제가 전에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년 입결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가톨릭대 올해도 하나만 봤을 때 나만 하나만 보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 한 과목은 되게 높은 점수여야 되겠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대체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되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 입문은 제2외국어 대체가 원래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제2외국어 대체가 되는 데가 광운대 하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에, 상명대가 이제 사범대로 되게 명성이 높죠. 사범대 같은 경우에 교직 인적성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혹시 이제 상명대 사범대학을 이제 노려보는 학생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만 반영되는 걸로 변경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명, 가톨릭대 탐구 하나 조심하셔라 라는 거 하고, 표점만 쓰는 대학이나 표준 100분이 쓰는 학교는 오히려 몰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대 라인입니다. 여대 라인에서는 좀 보시면 성신여대 같은 데 쓸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시다시피 모집 단위별로 뽑는 반영 방식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어디가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는 한 번씩 다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1국어 대체 같은 경우에도 대체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이런 데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1국어 대체가 여대면 왠지 다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여대 중에 제1국어 대체가 되는 데가 성신여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1국어 하나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 특히 혹시 제1국어가 높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신여대에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신설은 아니고요. 이제 옛날에 뽑았었던 거긴 한데 똑같이 뽑는데 반영 비율이 바뀐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반영비가 바뀌어서 경제 경영과 같은 방식으로 뽑습니다. 참고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이 모집 단위는 원래 경영 안에 있는 트랙 이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별도 분리해서 선발해서 가르치는 성신여대만의 독특한 이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탐구 하나만 보죠.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두 개 보다가 하나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탐구 하나 보는 데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교차 지원도 할 수 다 문호를 개방한 학교죠. 네, 그런 특징이 있고, 맨 아래 이제 동덕여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미래융합학부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학과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하고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전공 두 가지가 있는데 예체능으로 분류가 돼서 뽑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이 독특하기 때문에 국수중 탭에다가 영어 탐구를 이제 포함하는 방식으로 혼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특이한 점 있죠. 활용 지표 보시면 표점도 아니고 변표도 아니고 그냥 싸그리 다 100분위를 쓰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분위만 쓰는 대학들은 입결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100분위 점수가 좀 낮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여기 안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지원 서비스에서는 잘 안 잡힐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한 장을 꼭 질러야지 된다고 한다면, 세 개 다 안장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절대 지르시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 한 장을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이 중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학생은 물론 한정이겠죠. 네, 그런 얘기 드리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한서삼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은 보시다시피 탐구를 2개 보는 데가 오히려 서경대 하나밖에 없죠. 한성대 하나만 원래 봤었고, 사격대 같은 경우는 2개보다 하나 보니까 결국 하나 보는 거고, 그러면 한서삼 라인에서는 탐구 2개다 보는데 서경대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도 아까 여대 라인이랑 마찬가지로 전부 다 100분위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에 상상력 인지 학부는 여기 이제 자유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경대 이제 뷰티, 헤어 이런 독특한 학과들이 있는데, 서경대가 원래 이제 예술대학 쪽이 정평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고 같은 경우에도 대체는 다 되는데 한성대만 대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성대 이제 그 반영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진짜 특이하죠. 국어 수학 중에 더 높은 거를 택하고 그 다음에 낮은 걸 택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자, 올해 국어 수학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나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나형보다는 민문계지만 국어를 못 본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택할 때 아마도 수학 나형을 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거나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율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택할 때 국어를 택하는 게 아니라 수학 나형을 택했을 때는 나한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지원하는 게 나만 유리한 거 아니라는 건 아까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꼭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차 지원 얘기인데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점수는 수학 가형 점수고 오른쪽에 있는 점수는 수학 나형 점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표점을 지원하는 경우에,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가형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수학 가형에서 표점을 자 원점수 기준으로 잠깐만 볼게요. 77점 맞으면 표점이 117점 정도가 나옵니다. 117점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가형의 10% 정도의 가산점을 주죠. 그러면은 117점에 10% 정도면은 약 12점 정도가 대략 될 것 같습니다. 12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라인을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위에 보시면은 자 117점에 12점 더하면 한 129점 정도에 육박하겠죠. 그러면은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이면은 70점에서 10%면은 약 85점 정도인데, 그러면은 표점으로는 117에서 126라인,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위, 원점수 수학 나형에서 89 내지는 뭐 90점 정도 맞은 학생들이랑 얼추 비슷한 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과 이제 가형 이제 고른 학생들이 표점으로 이렇다시피 가지고 10% 가산점을 받고 문과 모집단위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 혹은 그냥 이제 이과 모집단이긴 한데 표준 점수에 10% 가산점을 준다 했을 때, 문과 학생들이 역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상당히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점 쓰는 학교는 교차 지원할 때 문과 학생들이 쓰기엔 되게 버겁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김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노란 색깔 이제 있는 그 점수대를 좀 볼게요. 뭐냐면 이게 원점수, 맨 왼쪽에 수학 나 이쪽 이제 라인에 있는 건 다 원점수입니다. 100부터 98 쭉 있는데, 쭉 아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노란색 라인은 위에서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라인입니다. 92점, 85점, 77점이 1, 2, 3등급이 되겠죠. 자, 2에서 3등급 사이에 있는 점수들을 쭉 보시면 특이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85점 맞고 2등급을 맞으면 100분위는 89가 나옵니다. 그쵸?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쭉 아래 보시면 원점수 80점일 때를 한번 볼게요. 80점이면 원점수로는 5점 정도가 내려온 건데 100분위를 봤더니 80점일 때 100분위도 역시 80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점수로 85점에서 80점 5점 차이일 때는 원점수는 5점 차이인데 100분위는 9점이나 차이가 나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3등급 2에서 3등급 요 사이 라인 이 구간에서 100분이 80점 라인 원점수로 대비했을 때 되게 많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100분위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 표점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면 100분위가 9점이 까이는 동안에 표점으로는 4점밖에 안 까였죠. 당연히 표점을 쓰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학생들이 좀 어떻게 지원할지, 나만 그렇게 표점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아마 표점을 쓰고 싶겠고 쓸 거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형 같은 경우는 올해 이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100분위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주차지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100분위를 썼을 때 왜 문과가 유리한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4등급 라인을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원점수 68에서 77까지가 가형 분포되어 있고 나형은 60점부터 77점까지가 4등급이 분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같은 4등급인데 100분위를 보면 엄청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형은 이런 겁니다. 더 100분위 구간이 좁죠. 좁다는 얘기는 하나만 틀려도, 두 개만 틀려도 100분위 점수가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형 같은 경우엔 하나 틀렸을 때, 두 개 틀렸을 때, 세 개 틀렸을 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0분위가 이 라인에서는 조금 덜 깎일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나형 100분위를 이 구간에서 받은 학생들이 가형에 교차 지원을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썼을 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구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점수 68점을 똑같이 예를 받아도 물론 그건 있습니다. 가형 68점 받는 거랑 나형 68점 받는 게 완전히 같은 난이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이 68점을 맞아도 가형에서 100분이 61점인데 나형에서는 68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원점수 68점 받은 학생이 100분이 61점에다가 100분이 그리고 가형 가산점 10% 정도를 받아도 그래도 67점 정도가 될 테니까 그냥 68점 받은 학생보다 조금 점수가 낮죠, 오히려. 그래서 가형 10% 가산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분이 나형에서 이 정도 라인인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교차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 가능한 학교들 리스트를 쭉 적어봤는데요.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원래 교차 지원 자체는 저 위에 사실 서울대 고대부터 해서 교체 지원 사실 안 되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학교가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 레벨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들 중에서 비슷한 학교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표점 대학은 제가 다 날려버리고 100분위 대학만 좀 모았습니다. 어차피 표점 대학은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위 대학만 이렇게 쭉 뽑아봤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100분위만 쓰고 이 중에서 이제 가산점이 15%로 되게 높았었던 단국대 같은 경우에 올해는 가형 가산점이 10% 정도로 조금 줄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글씨가 작은데 모집 단위별로 과탐의 10%를 이제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가형의 10%를 주거나 또는 제1과 대체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표만 너무 참고하시지 말고 만약에 서울여대 여대 라인에서 올해 이제 교차 지원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는 따로 모집 요강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저희 학원에 내방하시면 관련된 자료도 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 라인 이제 중에서도 특이한 학교가 삼육대가 있죠. 삼육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일과 대체를 해주는데 심지어 탐구를 하나만 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탐구 하나가 과탐이어도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국어만 되게 잘 받고 나머지 탐구가 조금 점수가 낮다고 하면은 그렇게 제일국어 대체하고 교차 지원도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힌트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넣어둔 건데, 뭐냐면 이제 제가 오늘 여학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이 서운하실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학생들이 여대로 만약에 빠져주는 학생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도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학생 기준으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가형 기준으로 여학생 응시 인원이 48,000명밖에 안 돼요. 수학 나형은 거의 3배가 조금 안 되죠. 14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을 골랐을 때 만약 그 학생이 5,000등을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수학 나형에서 5,000등을 하면은 상위 누적 배분위가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5,000등을 하는 학생이 가형이었다면 상위 누적 배분위가 10%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같은 등수랑 같은 레벨이긴 힘든 건 압니다. 가형 나형. 그렇지만 만약 단순히 가정을 해봤을 때 비슷한 등수를 맞아도 나형인 학생이 가형으로 지원했을 때는 누적 배분 이상, 그러니까 등수상 상당히 유리하겠죠. 등수로 물론 대학을 뽑는 선발 기준은 아닙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나형에서 가형, 그러니까 인문에서 자연으로 바꿨을 때 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학생들이 백분위에서도 오히려 나형 선택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겠죠. 아까 얘기를 조금만 자세히 잠깐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자면 점수를 뽑을 때는 남녀를 가리지 않죠. 당연히 혼합해서 뽑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가형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하고 같이 백분위 점수든 표점이든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나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남학생이랑 같이 갖고 있어도 나형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험을 못 보지 않았어요. 상당히 잘 본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나형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랑 비슷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형 여학생들에 비해서 이런 면에서 또 한 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대 자연계 교차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인데요. 파이널이지만 파이널 슬라이드는 아닙니다. 뒤에 더 있는데요. 자, 정시 2월 증가, 추후 확정 인원 반드시 확인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월 6일날 수시로 이제 뽑을 인원을 다 뽑고 다 못 뽑은 학생들이 수시로 뽑지 못한 학생들이 정시로 넘어옵니다. 그걸 정시 2월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이 완전히 확정되는 게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1월 6일날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쟁률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경쟁률 같은 경우에 이런 겁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이것만 가지고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이면 어때요? 높아 보이시나요? 3대 1이면 어때요? 낮아 보이시나요? 근데 이러면 어때요? 전년도에 20대 1이었는데 그게 10대 1로 바뀐 거라면 낮아진 거 아닌가요? 반대로 3대 1이었는데 작년에 1.15대 1이었다면 어때요? 거의 3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리지만 상대적이라는 표현 여러 번 씁니다. 경쟁률 그거 자체만 가지고 이게 높아요 낮아요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은지 낮은지 저기 써놨죠.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은지 낮은지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그 모집 인원, 즉 정시 2월로 증가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 비슷한지 꼭 체크해 보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 작년 모집 인원보다 올해 정시 2월이 더 많이 돼서 모집 인원이 더 늘었는데 경쟁률도 더 낮아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이런 데 폭발해서 내 점수를 가지고 여기 못 갈 확률이 적겠죠. 펑크난다는 표현 잘 안 쓸게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까지도 더 높아 라고 하면 이런 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같은 학교여도 플랜 B를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학교에 경영학과를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아래이거나 비슷한 뭐 경제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집 단위들을 플랜 B를 혹은 플랜 C를 결정해 미리 준비해 두셔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모의 지원 활용법입니다. 모의 지원들 많이들 쓰실 거입니다. 뭐 이번에 이투스에서 모지라는 게 나왔는데 보기가 되게 편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원 가능성 파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점수를 어디를 붙을지를 찾는 거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일단 어느 정도 라인을 선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 라인에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틀을 먼저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헛수 제거인데요. 모의 지원을 나 말고도 다른 학생들 많이 했을 텐데 실제 얘가 이 점수인데 여기 올까 싶은 애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높은 애들이 있겠죠. 혹은 너무 낮은 애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은 이 모집단이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빼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허수 제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정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모의 지원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의 경우에는 모의 지원 경쟁률이 다시 그 모의 지원 경쟁률 자체는 낮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지원할 때는 경쟁률이 높아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지 되거든요. 반대로 모의 지원 때는 경쟁률이 되게 높아서 다들 이제 불안하니까 거기를 피했는데 실제 까고 봤더니 오히려 경쟁률이 되게 낮았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직전 경쟁률 D-1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전날 오후 뭐 5시 내지 6시의 경쟁률이 낮았었던 학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들을 쭉 봤는데 여기가 지원 경쟁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일 높네? 근데 내일이 마감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써보자 했다가 다음날에 폭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가장 마지막 날에 몰려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높지는 않을 거이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높아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한 장을 쓰시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원 유의사항인데요. 쭉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좀 깔아놓겠습니다. 최상위권 학과, 예를 들어서 보통 문과 같은 경우엔 상경 계열이 제일 높은 학과의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간호 같이 독특하게 왠지 이과로 뽑아야 될 것 같지만 간호 사실 인문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가톨릭대 간호 인문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런 학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면 사실 웬만해서는 폭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폭발이라는 건 막 몰려서 너무 이제 입결이 올라가거나 내가 썼는데 뭐 원래는 되는 점수 때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최상위권 학과는 서로 많이 피하기 때문에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잦고요. 그 이유는 추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위에 있는 학교를 썼을 때 그 아래에 있는 학교를 안정으로 잡을 때는 보통은 최상위권 학과를 안정으로 잡기 때문에 추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과는 오히려 만약에 한번 질러본다면 이런 학과를 오히려 질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 가톨릭 간호 인문을 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학교든지 최상위권 학과가 있을 때는 거기를 적극적으로 질러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선발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국을 보다가 안 보거나 아니면은 탐구를 2개 보다가 하나만 본다든지 여러 가지 선발 방식이 많이 변화가 있을 텐데 반영 비율도 바뀌었을 수 있고요. 특히 탐구 2과에서 1개만 보는 경우에 제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입결 보실 때도 주의하고 지원하실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 이동인데 이건 물론 우리가 봤던 라인에서는 군 이동이 거의 없는데 그 위에 외대 교양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군으로 옮겨갔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 가군으로 이제 옮겨오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군 이동인 경우에는 입결이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신설 모집단위는 보통은 첫 해에는 펑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 신설 모집단위가 되게 많죠. 중대 AI라든지 고대, 연대,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설 모집단위들이 많죠. 이제 우리가 봤던 라인 중에서는 동덕여대의 미래융합학부 다군에 신설됐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평가된 학교, 이것도 이제 사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패스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는 방법은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치표를 보세요. 보시고 나서 과거 입결을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과거 입결을 봤는데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합격선이 대략 이 정도 라인이야.
근데 올해 배치표를 봤더니 그것보다 훨씬 더 위 점수네. 이상하다 라는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다 들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셔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3개년 과거 입결은 저희 이투스에 오셔도 찾으실 수 있고, 서교연이라든지 어디 대학 어디가라든지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입결 꼭 보시고 나서 올해 배치표 점수랑 너무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학교는 사람들이 기필해서 무서우니까 역으로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선호도의 변화입니다. 커뮤니티 여론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모집 단위에 막 모의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음날 됐더니 쭉 빠지고, 다음날 됐더니 더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이고요. 이 선호도가 변하는 학과는 사실 실제로는 인기가 없는 학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선호도가 높았으면 계속 선호도가 높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은 글씨로 커뮤니티 여론을 적었는데, 뭐 우리가 많이 학생들이 보는 사이트들 있죠. 뭐 오르땡이라든지 수만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데 갔을 때 뭐 올해 숙대 앙트러프레너십 이제 그쪽 모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덕여대 미래영화 학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명지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가 갑자기 유독 많이 화제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고 서로 이제 얘기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인기가 좀 많이 높아져서 폭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기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되실 때 커뮤니티 여론도 한번 살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과 글인데요.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나와 있는 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태산, 이거야말로 진짜 큰 태산이죠.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이 산처럼 높이 우뚝 서셨으면 좋겠다는 제 염원을 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산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중심을 잡으시면서 정시지원 잘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사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안정감 취하시면서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시면서 그렇게 정시지원 잘 하시고, 올해 1년 동안 고생한 결과물이 빛이 날 수 있는 마지막 영광의 주인공이 다 같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세 지원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